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달 28일 여야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출범하면서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주요 그런 분야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반도체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결정했고, 차기 미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력 산업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세계의 반도체 전쟁 속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가천대학교 반도체 교육 원장인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석입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반도체 업계를 분석해온 분이시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민분들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또 우리의 반도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한국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을 많이 따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이 더 성장을 하고 기술적인 격차를 좁혀나가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국이 반사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반도체 강국으로 산 지 좀 됐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의존을 하기에는 저희가 인프라적으로도 어차피 부족한 게 맞으니까 계속 발전을 하는 게 맞다. 언제나 근데 경제나 뭐 기술적으로는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너무 등 터지는 게 있어서 근데 강단을 가지고 세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큰 산업군인데 당연히 지켜야 되고. 삼성이 요즘 좀 안 좋아서 그런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래도 뭐 선두에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하면은 저희가 선두를 지킨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 국가들한테 따라잡히면은 경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서로 견제하고 뭐 이러는 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지속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가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간의 어떤 경제 외적인 갈등이라고 그럴까 뭐 그것이 규제가 됐든 견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그렇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걔들도 잘해야 우리 시장도 생기는 거고 우리한테도 뭔가 경제 외적인 어떠한 그런 작용이라고 하는 게 꼭 좋기만 할까는 잘 모르겠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김 교수님, 먼저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우선 우리 수출의 23%를 반도체 단일 품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무역 수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산업은 지금 중국의 그 추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아직도 우리가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고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잘 차세대 성장산으로 육성하면은 앞으로 또 우리가 한 몇십 년 동안 한 10년 20년 동안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반도체는 안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 정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될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그 수입 규제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이제 뭐 6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반도체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줄이면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현재고 미래라는 말씀인데 김용석 교수께 또 여쭤보면요. 자,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상황이 무엇인지요? 네.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를 얘기할 때는요. 크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서버용 이제 AI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엣지향이라 그래서 이제 단말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주로 이제 경쟁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쪽은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제 AI 반도체인데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GPU라고 하는 GPU를 베이스로 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전체 시장이 한 90%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뭐 독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인텔이라든가 또 뭐 AMD 같은 회사들이 이제 추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A100, H100 같은 그런 칩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대항해 가지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웨이가 이제 AI용 AI 서버용 AI 반도체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 화웨이가 가장 앞선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 화웨이가 현재 판매 중인 칩은 910B라고 하는 칩이 있는데 네. 그 칩의 경우에는 실제 그 엔비디아 H100하고 비교해 보면은 충격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향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지금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스타트업 우리 뭐 후리오사 AI라든가 또는 리벨리온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서버용 AI 반도체 칩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TSMC 등의 이 또 반도체 업체이기도 한데 지금 엔비디아가 또 시총 1위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성세 선생님, 주식 시장에서 AI 반도체는 어떤 이상입니까? 그냥 제가 숫자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 말과 비교했을 때 이제 현재의 주가 상승률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는 그 당시에 비해서 2,2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됐고요. 반도체 2위 기업인 브로드컴은 그 같은 기간 동안에 5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TSMC와 함께 이 세 회사가 빅3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예. 반면에 AI 분야에서 좀 뒤처진 인텔 같은 회사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62%를 기록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 또 사실은 루저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에 주가가 겨우 5%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 AI 반도체의 선도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명암이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정식 교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몰랐던 겁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AI 쪽으로 반도체 시장이 재편된 배경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이 급변하고 지금 그 기술이 굉장히 빨리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예측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되게 그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비메모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 그럽니다. 그런데 시장 규모가 되게 메모리가 20이면은 비메모리가 80 정도, 1대 8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메모리의 시장 규모가 크니까 네. 삼성전자가 아마 비메모리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시도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다시 이제 고용량, 고속도, 속도가 빠른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지금 AI 시대 때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HBM이라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삼성전자에서 개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석 석사 교수의 배경은 또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삼성이 기술의 삼성이 이런 변화를 몰랐느냐 지적을 많이 받는데 실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사실은 많이 알려진 거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HBM2까지는 이제 삼성이 사실은 더 먼저 개발을 했는데 예. 3를 이제 개발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그 개발팀을 이제 해체한 거가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과연 뭐 AI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건가? 또 뭐 사실은 이게 이제 HBM이라는 게 또 불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력을 오히려 지금 현재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그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이제 실책이 된 거고요. 지금 그 질문하신 거를 조금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갑자기 이게 AI라는 거는 사실 그 뭐 AI가 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잠잠했다가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겨울의 시대가 있었다 뭐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챗GPT라고 하는 거가 나오게 된 거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글 같은 그런 정말 그 아주 체계적으로 잘 시장을 분석하는 회사조차도 챗GPT라는 거가 나온다고 하는 건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어쨌든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한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삼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예측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외국 회사가 아니라 국내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잡았다. 엔비디아의 더 많은 계약을 지금 따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승우 센터장님? 뭐 하이닉스가 잘한 것이고요. 네. 이제 삼성이 좀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단기 성과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을 택했던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조금 묵묵히 뭐 실패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단계 R&D를 좀 강화를 해 나갔고, 요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챗 GPT 이후에 이 어떤 세상의 변화 이거랑 이제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좀 유리한 국면에 있었고, 사실은 뭐 삼성이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요번에 보면은 D램 매출에서 SK 하이닉스는 HBM 매출액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약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이 전체 매출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두 회사의 그런 매출 격차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삼성은 아예 못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위기 상황인 것만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주가가 이제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김영석 교수께 먼저 여쭤보고 김정식 교수로 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열렸던 SK AI 서밋 2024 행사에서 젠슨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에게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공급 일정을 HBM4 공급 일정을 6개월 더 앞당겼다. 현재가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 3이 지금 이제 2까지입니다. 예. 2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가 HBM4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공급 일정을 6개월 정도 앞당겨 달라는 이야기는 SK 하이닉스와 이 공급 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확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SK 하이닉스하고의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SK AI 서밋이라는 거가 결국 SK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일을 좀 해달라 뭐 그런 정도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HBM4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HBM3, 3E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3하고 4는 굉장히 그 퀀텀 점프를 하는 그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메모리 시장에서의 어떤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결국 데이터 그 속도를 올리고 밴드위스를 올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면 거기 이제 통로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I/O의 수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HBM3 같은 경우에는 그게 1024개예요. 근데 그거의 한 2배 정도로 2048개로 그렇게 이제 스펙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 속도도 거의 한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차선이 이제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변화, 특히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그 HBM4 아랫단에 그 베이스 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3E까지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네. 근데 4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파운드리 업체, 예를 들어 TSMC, 뭐 삼성 같은 이런 회사에서 그걸 만들기로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죠.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만드는데 그러면 그 베이스 다이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부분에 데이터 센터의 기업들 또는 엔비디아의 스펙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종의 맞춤형 설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은 HBM 전체를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보도도 됐지만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제 TSMC하고 협력을 하는데 삼성조차도 TSMC하고 협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요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거를 삼성 자체의 파운드리를 쓰지 않고 TSMC를 쓰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건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TSMC가 더 좋은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베이스 다이를 설계하는 부분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시스템 쪽의 기업과 굉장히 긴밀하게 알겠습니다. 협업을 하려는 게 필요합니다. 예. 뭐 기술적인 거를 일일이 뭐 일반 청취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알 길은 없습니다. 김정식 교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전에는 황해 법칙이라고 해서 오히려 시장의 이 예상치보다도 앞서서 디램 반도체의 단계를 높여갔던 게 삼성이었는데 이렇게 SK 하이닉스 에게도 뒤처질 정도의 삼성의 지금 상태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기술력도 좋고요. 근데 이제 삼성이 이번에 HBM 그러니까 고용량의 고속도의 그 메모리 반도체를 반도체 그 합격률 수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율이 네. 좀 낮아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저는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비메모리 부분은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좀 부족하고 그 대만의 TSMC에 비해서 부족하고 그렇지만 비메모리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삼성에서는 이쪽으로 좀 옮겨가려고 그러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력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비메모리 부분에서 이제 파운드리라고 해서 제조거든요. 제조하는 부분하고 그 삼성
폰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신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 주문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분사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배 구조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삼성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반도체의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애플 같은 기업이 대량 소비를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완성품으로 봤을 때는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 반도체를 구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성선 선생님 궁금한 것은 지금 정권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지금 이 HBM과 관련해서 이른바 D램을 여러 개 겹쳐 놓은 고대역폭 메모리 용량을 훨씬 더 높이고 속도를 더 신속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AI 반도체에 필요한 언제쯤 SK 하이닉스 정도로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는지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정권가 쪽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뭐 사실은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이면은 이미 따라잡았어야죠. 근데 이게 계속 좀 늦어지고 있고 안 되는 원인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 하이닉스가 이 적층을 할 때 이제 MR-MUF라는 이 새 기술을 들고 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은 그 적층하는 방법이 이제 TC-NCF라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다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보면은 미국의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삼성과 같은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차이가 그 패키징 방식이 아니라 다른 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삼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뭐냐. 그 D램 원래 칩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복합품을 만들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지금 문제가 좀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삼성의 D램의 기본 기술력 자체를 지금 다시 원상 복귀를 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삼성의 전영현 부회장께서 반성문을 좀 쓰셨잖아요. 예. 거기에도 우리의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 경쟁력을 좀 강화하자. 이게 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석 교수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계실 때 기술 담당이셨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그 메모리 쪽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을 담당했었던 그래서 조금 예. 이제 HBM 쪽에 대한 거는 이제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이승우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가 저도 동감이고요. 왜냐하면은 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 마이크론은 지금 어쨌든 콜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결국 D램을 적층하는 거기 때문에 그 D램에서의 성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한 거에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 업체에 칩을 공급할 때 퍼스트 벤더나 세컨 벤더까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예. 서드 벤더가 들어오면은 그 시스템 업체에서 많은 리소스를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테스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충분히 칩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같이 찾아서 그걸 같이 보고하려고 그러면 시스템 업체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삼성이 불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이제 추측입니다. 네. 후반 업체인데다가 TSMC만큼의 고퀄의 시스템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이유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D램을 적층하는 데 있어서 D램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D램은 삼성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예, 최고인데 이제 사실 이제 공정이 조금 더 그 어드밴스된 그런 공정을 이제 채택하지 못했던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트럼프 당선이 우리 KBS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최근 미국이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중국을 견제하는 규칙을 발표할 것이다. 물론 지금 칩스법도 있긴 합니다. 반도체 AI 첨단 기술에 대해서 중국 투자를 막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김영석 교수님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이게 이제 2년 전에 사실 이제 취했던 조치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결국 그 우리가 칩을 설계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를 해야 될 텐데 그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툴이라든가 또는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사실은 취했던 거는 이미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내년 1월 2일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국가 안보의 위협을 초래하는 기술 네. 또는 제품과 관련된 분야 이런 쪽에 관련돼서 중국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반드시 세부 계획을 미국 재무부에 미리 신고를 해라. 사전에 신고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럼 그 기술이 뭐냐? 묻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 또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설계하는 데는 우리가 보통 CA 툴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예. 그 툴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또 그 나중에 이제 제조하게 되면 후공정에서 이제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키징에 관련된 기술. 예. 그다음에 이제 더더욱 또 중요한 거는 이제 AI 관련된 기술.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국 재무부에 사전에 신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은 군사적 역량을 중국이 충분히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에는 그 반도체 그다음에 양자 기술에 대한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군사용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센터장님, 미국이 규제를 했다. 네. 중국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그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인 2025년, 벌써 이제 내년인데요. 2025년이 되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70%에 이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게 잘 통했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의 반도체가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8%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반도체 기술이 많이 올라왔으면 어땠을까요? 이 비중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2020년부터 2024년 이 기간 동안에는 그 비중이 오히려 15.4%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제조 2025 이 계획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중국 계획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하. 전혀 발전이 안 됐죠. 다만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완전히 그걸 포기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방어를 했지만 그럼 이제 중국도 중간에 전략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좀 더 길게 보고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그 반도체 장비 이 기술을 좀 키우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예. 장비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좀 해 나가면서 좀 장기적인 그림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저희로서는 지금 아직은 중국이 우리랑 거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런 와중에도 또 미국이 중국을 방어를 했지만 저희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그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뭐 램리서치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이 회사들의 매출액의 약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좀 나름대로의 준비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라서 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께 이거 다 좀 여쭤보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도 제가 미국 대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표되는 대선 개표 사항을 보면 아직까지 최종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후보가 CNN 보도 결과 276명의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면은 사실상 당선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현재까지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당선 확정을 트럼프 후보자가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선거 캠프에서 이미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김석식 교수님, 미중 반도체 대전쟁이 벌어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우리 반도체 산업,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미국은 과거에 일본하고도 반도체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1차 반도체 협상, 그다음에 1991년에 2차 반도체 협상을 했는데 이때는 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진 않았어요. 단지 예. 이제 일본이 생산하는 반도체 부품을 외국에서 몇 퍼센트 조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일본 반도체 산업이 망하면서 그 일본은 20년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삼성에서 그 반도체 대만하고 반도체를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중국에 대한 규제는 아주 초강력한 규제입니다. 반도체 수출, AI 반도체 수출도 금지하고 반도체 제조 장비도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반도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도 못하게 하고 이제 반도체를 사용해 가지고 만든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 60%를 매기고 이거 뭐 엄청난 거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러면은 반도체 굴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은 개발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도 총력을 다하는데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맨파워가 기술 인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TSMC도 국영기업이지만은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다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금을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지금은 우리 생각에는 한 10년 우리가 중국이 우리보다 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산업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따라잡았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래서 지금은 조선, 철강 뭐 다른 주력 산업은 반도체와 뭐 자동차 몇 개 빼놓고는 거의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지금 일자리가 없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우리가 못 먹고 산다고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곧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저는 지금은 우리도 처음에 반도체를 할 때는 저가 품질이 좀 낮으면서 저가 가격이 낮게 해가지고 반도체를 팔았거든요. 네. 중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가격이 좀 낮으면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멀지 않아서 품질이 높은 제품을 가격이 싸게 수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영석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중 트럼프 시대 미중 반도체 대전쟁, 우리 반도체 산업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준비로서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저가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중국의 상당 부분 넘겨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하이엔드급의 고급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D램 같은 경우는 DDR4 정도에서는 중국에서 커버가 되고 DDR5에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는 중국 업체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 조금 더 강화하면서 특히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 주로 이제 HBM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PIM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CX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어쨌든 AI가 만들어내는 맞춤형 메모리
그쪽에 우리는 조금 더 그 치중해서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우리 방송 들으시는 개미 투자자분들은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은 지금 우리 반도체 AI 반도체가 사실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도 그렇고 견인해왔던 브로드컴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반도체 완성품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반도체 장비 또 전공정 후공정 업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 AI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 뭐 김영석 교수님이 더 전문가시지만 기존의 우리 PC 시대에서는 x86 또는 시스크의 아키텍처를 쓰던 것이 이제 모바일로 오게 되면서 리스크 아키텍처로 바뀌었고요. 그때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스크 아키텍처라는 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 명령어 수가 줄면서 회로는 좀 간단해지지만 그걸 소프트웨어로 커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 반도체를 정말 잘하려면은 반도체 뭐 설계를 잘한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 지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라든지 네트워킹, 클라우드, 보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이 업체들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정책이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전체 시스테매틱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심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만족할 만한 어떠한 그 큰 그림 이런 것들이 그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그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더 많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가 SOC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시스템 온칩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이제 CPU, GPU, DSP 그런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프로세서 그 안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뭐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러면 보통 반도체 칩만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안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AI 반도체 시대가 되면서는 실제 그 칩과 소프트웨어 비중을 보면 네. 소프트웨어가 한 40, 칩이 한 40, 소프트웨어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스템 김준식 교수님도 뭐 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면은 네. 이 관련해서요. 뭐 저는 그 우선 반도체의 그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메모리 반도체나 그런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보면은 대만은 의사보다도 반도체 전공한 졸업생들이 임금을 더 높게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능한 인재가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니까 아무래도 기술력이 개발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만의 그 TSMC의 경우에는 그 글로벌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 중국 사람들이 엔비디아도 중국 사람이 CEO를 하고 맞습니다. 있고, AMD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못하더라도 기술력을 그 양성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디램 반도체 대박, 낸드 플래시 대박 할 때가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자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TSMC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뭐 최강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이 최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만 기업인데 미국의 애리조나에도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일본 큐슈에도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무슨 의미일까요? 뭐 반도체만 지금 자유무역이 끝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세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우리나라나 뭐 대만 같은 나라들은 결국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주였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교육이 줄어들게 될 거고, 교육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 반도체가 거의 모든 우리 현대에 쓰이는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까지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수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또 하나 아까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좀 시간을 벌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때 트럼프 이 집권기에 트럼프가 했던 이제 가장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가 하웨이라는 기업을 이제 박살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제재를 많이 했었고요. 예. 그때 사실은 하웨이가 만약에 이제 지금 그 당시 제재를 안 받고 그냥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봐서는 삼성전자 핸드폰도 이미 뭐 세계 1위를 내주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를 눌러주는 바람에 그래도 아직은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애플과 뭐 투탑을 이루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의 세계화가 좀 자유무역화가 좀 약화가 되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손해 보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억제를 하면서 우리로서는 시간을 벌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어막을 하나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그 중국을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했지만 사실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제 사실 그 TSMC에 해당되는 이제 파운더리 업체 SMI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특히 올해 1분기에 그 전체 그 시장을 놓고 볼 때 전 세계에 3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TSMC, 삼성, 그 다음에 SMIC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가능해졌냐면은 그 특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레가시라고 하는 구형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스마트폰 업체 이런 업체들이 이제 그 물량을 소화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미국이 어쨌든 화웨이를 그때 그 트럼프 시대일 겁니다. 그 화웨이를 이제 제재를 가해가지고 화웨이가 사실은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굉장히 그 매출하는 게 많이 떨어졌었다가 다시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이라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을 직접 설계를 했고요. 그 칩을 SMIC에서 7나노 공정으로 만들었어요. 작년에 그게 굉장히 그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수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집니다. DUV라는 장비를 썼기 때문에 EUV를 쓰지 못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충분한 설계 능력이 갖추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을 놓고 보더라도 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저가에서는 이미 뭐 그 애플에서도 그 칩을 쓰겠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칩의 성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창신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한 중저가 정도에서는 충분히 칩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도 지금 한국 업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신문에 그런 게 나오긴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DDR4를 만드는 그 생산 라인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예. 하이엔드급으로 바꾸려다 이런 그 얘기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용어가 뭐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께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DDR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관련돼서 좀 더 고사양이냐 좀 중간 단계 사양이냐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 EUV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인데 네덜란드에서 이제 중국에는 공급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우리 반도체업이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기업도 정부도 반도체 초격차 이야기는 계속 되풀이 대세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아까 그 이제 그 반도체가 자유무역에서 이제 벗어났다 하는 말은 그만큼 그 안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차세대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어느 나라든지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보호무역, 자유무역 대신에 보호무역,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무역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의미가 있는 그 부분인데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이라서 이제 법안을 제정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제와 금융 지원 외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죠. 직접 보조금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그러면 민간 기업이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정부 지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술자를 우대해주는 그런 풍조가 필요하고 또 그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 없이는 이 누구도 이걸 투자하려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올바른 경영 전략, 경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모리냐 비메모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이 또 메모리 중에서도 또 HBM이라든지 이쪽에 집중하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경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휴대폰의 경우에 노키아의 경우에도 한순간에 그 경영 스마트폰으로 옮겨갈 때 그 전략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면을 볼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지원법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지원법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이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대중국 제재 이제 미중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데 영향받을 수가 있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은 또 미국 우선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규제를 받으면서 중국과는 또 충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더 나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먼저 이성우 센터장부터 이 반도체 지원 법안에 어떤 내용 담겨야 될까요? 그게 사실은 그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뭐 연초부터 뭐 고위 공무원들 많이 좀 만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는 직접 보조금을 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투자비가 얼마냐면 56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좀 올해는 많이 좀 투자를 못 해가지고 13조가 될 것 같지만 뭐 내년부터는 글쎄요 한 15조, 20조 이 정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한테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과연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세제 혜택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잡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삼성, SK하이닉스도 뭐 돈을 받으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는 아까 우리 김정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훌륭한 인재들을 어떻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이 공과대 이제 교수님들 현재 계신 분들 뭐 여쭤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많이 표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산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소부장 업체들 여기도 굉장히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예,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수 교수께서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실제로 보면은 대학에 또 반도체 대학도 있고 관련 학과도 있는데 이것으로는 인재 공급이 충분치 않은 건지도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 뭐 상당 부분 저도 이제 동감의 부분이 있고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사실 정부가 충분히 재원이 있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용수를 공급한다든가 전력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이번에는 차질 없이 잘 지원해 주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대학을 잘 도와줘서 대학에서 정말 좋은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학과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학 자체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존에 있던 그 커리큘럼이 조금 아직까지도 이제 이론 중심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무향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교과목도 많이 개설을 하고 그렇게 키우는 것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학부 출신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석박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제가 이제 직접 저는 이제 삼성에 있으면서 일을 해보면 석사급 인력이 굉장히 좋아요. 박사 물론 뭐 좋지만 그래서 석사급 인력들을 대학에서 공급을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 게 이 그냥 그대로 4년, 2년 이렇게 하면 6년 걸리잖아요. 그거를 갖다 이제 학석 연계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예 5년짜리로 해서 5년 만에 석사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아예 커리큘럼 자체를 5년짜리 커리큘럼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4학년 때는 뭐 취업준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석 과정이라는 걸 활성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커리큘럼을 기업에서 정말 쓸 수가 있는 쓸모가 있는 그런 인력으로 알겠습니다. 육성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즉시 활용하는 인력을 학제를 만들어서 인력 공급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김정식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우리의 반도체업 현황을 볼 때 이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안 어떤 부분이 꼭 당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뭐 대개 지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세제와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미국의 경우에 이제 보조금을 직접 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기업한테 왜 보조금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대기업이라도
이 반도체 산업을 그 육성하면은 우리가 20년 앞으로 더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트 베네핏을 따져보면은 보조금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을 때는 보조금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 또 신산업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는 그건 정부의 몫이고 또 대학에서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뭐 어떤 지원을 드린다든지 또 장학금을 더 준다든지 이런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승현 교수님 마저 여쭤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있는 게 재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는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또 중소기업한테는 이제 줘도 괜찮지만은 대기업은 돈이 많은데 왜 주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이 시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근무 시간. 김병숙 교수께서 또 관련 내용을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뭔가 집중해서 이런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 근무 시간 충분한 근무 시간과 연구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우리 이제 근무 시간이 이제 52시간 이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반도체 기업에서는 집중 근무하는데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삼성이 어려워진 거하고 꼭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삼성이 이제 문제의 본질이 꼭 52시간 제도에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삼성에 있을 때 일을 이렇게 해본 경험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상용화까지 그러니까 양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를 쭉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조금 그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전체 한 30% 정도가 돼요. 그러고 나머지 한 70%는 그 실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 가지고 그게 정말 이 소비자들이 원했을 때 맞는 그 정도의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70%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막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원인을 찾고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밤을 새야 되거든요. 때로는 뭐 그 시간을 정말 52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을 써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약이 되어버리니까 분명히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그 R&D 쪽,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제조업이 강한데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관련된 그런 R&D를 하는 쪽 그 기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김영석 교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TSMC가 밤샘 연구할 때 우리는 근무 시간에 묶여 있어서는 되겠느냐. 물론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일 거고 김정식 교수께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이 부분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제도는 좀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도 업종별 혹은 직종별로 그 원칙은 지키더라도 좀 유연하게 그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프랑스도 그 경직적으로 이걸 운영해 보니까 실업이 늘고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그 제도를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성호 선생님 요즘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과당하고 AI 반도체도 시큰둥하고 삼성전자는 위기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투자자분들이 주변에 많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지금 이 반도체 난항 어두운 상황 어려운 상황 언제쯤 그래도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지 대체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뭐 저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도 좀 항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익이 안 났다 그러지만 사실 9조 원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렇게 쓰러졌던 뭐 아까 노키아, 뭐 인텔 이런 회사들이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삼성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거의 뛰어난 인재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그 시너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뭐 경영 전략 이런 것들만 나온다면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작년에 이제 굉장히 안 좋았죠. 2023년도에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에서 15조 원 적자를 내고 하이닉스도 7조 7천억 적자를 냈는데 지금 이제 올해는 갑자기 좋아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다른 반도체 부분, 특히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PC나 스마트폰에 이 수요가 조금 그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아서 단기적인 재고 조정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때 아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HBM이라고 하는 이런 버팀목이 있어서 밑에를 막아주는 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다시 좀 안정세를 취할 수 있고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다시 또 이익을 많이 좀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뭐 조금씩 좀 회복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전망하시기엔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에 반등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반등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를 들면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메모리 시장은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약 80%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 같으면 내년에 빠진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에도 메모리 시장이 올해 대비 약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올해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세는 이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도 극복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또 전망도 해주셨는데 자 KBS 열린 토론 반도체 위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라는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세 분께 1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시대가 열리게 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다시 또 회복과 부상을 위해서 정부, 기업, 사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지 먼저 김용석 교수님부터요. 예. 저는 이제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메모리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메모리는 어쨌든 우리가 HBM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맞춤형 메모리에 이제 전력을 다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두 업체가 이제 잘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열세로 되어 있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 그쪽이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제 기술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입장에서 출발하거든요. 같은 선상에서.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국내 팹리스가 좀 더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팹리스가 바로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우리가 이제 팹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온 디바이스 AI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 갤럭시 스마트폰을 예를 든다면 서버까지 다녀오지 않더라도 그냥 폰에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쪽에 우리가 좀 더 전념한다면 앞으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식 교수께서는요? 네, 저는 뭐 지금 우리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신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 20년 또 먹고 사는 거고 만약 육성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경쟁력을 잃게 되면은 이 지금의 저성장 기조, 내수 침체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력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기업이 합심해 가지고 전력을 투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당선이 거의 확정됐으니까 확정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고 관세로 매겨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겠다. 미국으로 다
제조업을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를 버텨주고 있는 것이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면은 상당히 우리 경제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부가 잘 대응하고 기업이 경영 전략을 잘 짜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성우 센터장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트럼프 재집권 오늘도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미국 주식시장, 간밤에는 이제 뉴욕 증시가 열릴 테니까요.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환율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트럼프 당선이요. 지금 당장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이랑 그다음에 뭐 시초가들은 다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좋을 텐데 이제 국내 기업들은 사실은 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뭐 당연히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US 스틸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그 지원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 철강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물론 이제 뭐 양측면이 다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이든 정부 때는 사실은 중국을 규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막게 되면 우리로서는 일부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자 제품이나 이런 쪽도 이제 중국의 수출을 아예 원천 봉쇄라는 이런 강경책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로서는 조금 뭐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환율도 올라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환율도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당연히 이제 미국 경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미국 그 기업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좀 더 우리한테 좀 불리한 쪽으로 워낙 약세로 단기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네. 또 트럼프는 환율이 올라가는 걸 막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것이 바로 우리 반도체입니다.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